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윤진이라고 해요. 성이 윤이고 이름이 진 외자 이름입니다. 한 글자밖에 안 되는 제 이름처럼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그런 저희 모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줬던 제 남편이란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상처, 충격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은 저를 더 강하고 독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그 인간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그 통쾌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홀로 저를 키우셨던 저희 엄마는 저를 40에 낳으셨대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지금도 40 넘은 초사는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저를 낳으셨던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노산이었던 거죠. 귀한 우리 딸,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알지? 엄마한테는 우리 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에이, 엄마도 참. 또 그 소리야? 내가 이만큼이나 컸는데 아직도 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럼 네가 다 커서 시집 간다고 해도 엄마 마음은 똑같을걸? 너도 시집 가서 애를 낳아보면 알 거야. 게다가 엄마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너를 가졌던 거잖아. 아닌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우리 귀한 딸, 소중한 내 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결혼이 늦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27에 결혼하셔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으셨다는데 좀처럼 소식이 없었대요. 애가 너무 갖고 싶어서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약 그런 건 기본이고 온갖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민간 속설까지 속는 셈치고 시도하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애가 너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불임 시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잖아요. 성공률도 그리 높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고가의 시술이었는데 한 번만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사실 일부 계층에서나 시도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높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엄마 아빠도 쉽사리 그런 시도를 하지는 못했었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 엄마 나이 30을 훌쩍 넘어서부터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만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이뤄지는 것인지 그렇게 다 포기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반갑고 행복하셨대요. 물론 아빠도 엄마만큼이나 좋아하셨고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아빠는 늘 입을 귀에 걸고 다니셨다는 얘기도 해주셨죠. 저를 갖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데 불행하게도 아빠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엄마는 제게 정성 들여 얘기를 해주곤 하셨어요. 그럼 너 가졌을 땐 뱃속에 있는 네가 뭘 먹고 싶다고 하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봐서 솔직히 엄마는 좀 성가실 때도 있었을 정도였어. 네가 태어나고 나서도 너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아쉽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내게도 조금 남아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우릴 두고 일찍 떠나야 했던 아빠도 슬펐겠지만 나도 슬퍼. 그래, 조금만 더 있다 갔어도 좋았을 텐데. 그치? 그래도 저기 위에서 우리 딸 예쁘게 잘 자라고 있나 하며 보고 계실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경제적으로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공무원이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엄마도 계속 일을 하시며 월급을 받았으니 오히려 풍족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워낙 생활이 검소한 분이셨으니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랐으니 저 또한 자연스레 그런 성향을 갖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도 왕따를 당하는 친구라거나 보육원에 사는 친구,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친구 등 뭐랄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과 더 잘 어울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친구들이었으니 그런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좋았죠. 그렇다고 봉사 정신으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희생을 했다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전 정말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 걸 천성이라고 하나요? 나도 슬슬 진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처음엔 엄마처럼 공무원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사회복지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 너무 좋은데? 진이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일이야. 그런데 왜 과거형으로 말해? 지금 생각이 바뀐 거야?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거든. 중고등학교는 싫고 초등학교 선생님 말이야. 하긴 너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긴 했었다. 그치? 어릴 때부터 로망이라 그러는지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뭐가 됐든 네가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지. 그렇게 저는 교대에 진학했고 바라던 대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득했던 그날의 공기와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을 교사 생활의 모토로 삼았었는데 다행히도 줄곧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나 적성에 꼭 맞는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되고 나니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들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애가 많지는 않았어요. 다들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벌게 되니 그걸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며 즐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창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You only live once. 말하자면 지금 당장 행복하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소비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은 거기에 완벽하게 매료된 세대였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인정받는 분위기였으니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강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돈 벌면 여행 다니고 그런 것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자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내성적인 성향이라 사람 대하고 사귀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많은데 유독 남자를 만나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가 뭘까요? 진짜 웃기는 건 남자도 친구로 대하면 그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도 없고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던 단 한 번의 연애가 좋은 기억이 아니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한 번 했었는데 기간은 1년 반 정도 됐었거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끝이 정말 끔찍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연애라면 치를 떨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냐고요. 이젠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했죠. 사실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도 아니다 싶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그다지 소득이 없었고 하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생각도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진심이었는지 아시겠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랑은 영 안 맞더라고요. 제 상대가 될 사람은 물론 저 자신도 등급화가 되는 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어디다 내놓는 상품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이상했고 저 또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지 물건 쇼핑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런 시스템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포기하고 나와버렸죠.
연애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며 지내는 게 너무 좋았으니 최악의 경우 마음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느니 평생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애들 가르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밖에 안 됐던 때인데 제가 생각이 많이 앞서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땐 정말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40에 저를 낳으셨으니 제가 그런 고민을 한창 할 땐 저희 엄마 나이가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엄마 연세를 생각해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기운 있을 때 우리 딸 산후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통 결혼할 생각이 없다니까. 네 친구들도 아직 아무도 결혼 안 했지? 결혼이다 뭐야 엄마. 걔들은 돈 모아서 쇼핑하고 여행 다닐 생각밖에 없어. 아, 지수는 빠른 시일 내에 제 집 장만하는 게 목표래. 그 집에서 평생 혼자 살 거라던데? 아유, 그 친구들이 다 그러니 너도 점점 더 결혼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사람이 생겨도 생길 텐데. 아니야, 엄마. 난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마음만큼은 활짝 열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죄송하기도 했고, 제 마음 역시 엄마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아이나 엄마랑 제 아이 함께 돌보는 그런 소소한 일상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바람과는 달리 30이 되어도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생기라는 남자친구는 안 생기고 일복이 터졌지 뭐예요. 일복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맡은 반에 역대급 문제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초3이 문제를 일으켜봤자 얼마나 그러겠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긴 심하다 싶었거든요. 초3이 아니 초2 때부터 이미 술, 담배 다 하고 그러니 정교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초특급 문제아였다고요. 제가 워낙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일부러 제게 그 아이 담임을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의도를 알고 있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에 더욱 불타올랐죠. 아, 이게 이번에 네가 담임 맡게 됐다는 그 문제야 생활 기록 카드야?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처럼 늦둥이더라.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지 동질감도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러겠네. 사는 형편은 어떤 거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생업으로 바쁘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네. 그래도 상담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엄마 말처럼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주말에 찾아뵙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학교에 확인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아이 어머님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끝내 그 어머님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하셨고 어렵사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상담을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늦둥이라고 했잖아요. 형이 25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무려 10살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아이 어머니가 재혼해서 태어난 아이였으니 상담을 온 형과는 아버지가 다른 거였어요. 재혼한 새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반아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 형은 어머니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따로 살았었다고 하던데 가만 보니 그 형이란 사람도 힘들게 산 사람 같았어요. 대학 진학은 당연히 못했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낮 시간에 여유가 있는 자기가 어머니 대신 왔다고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가 재혼하며 당시 어렸던 그 아들을 떼어놓고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머니를 원망할 법도 한데 다시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다른 동생까지 챙기는 걸 보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상담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학모님 대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버지가 다른 그 형과 상담을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반문제아가 가출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아이 찾으러 다닌다고 그 형이랑 주말 내내 붙어 있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솔직히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남자를 보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이상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그 사람이 제 이상형인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오죽하면 한밤중에 친구를 불러내 상담을 했겠어요. 그런 시간에 친구 집 앞까지 찾아갔으니 눈치 빠른 친구가 저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모를 리가 없죠. 막상 거기까지 가놓고도 입이 잘 안 떨어졌는데 친구가 다그치며 말해보라고 하는 바람에 고백하듯 이야기를 했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반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친구는 분명 남자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다며 제게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온 거냐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봄날은커녕 아직은 저 혼자 소가리를 해야 하는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고 문제는 짝사랑이라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친구는 아주 신이 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며 제 앞으로 바싹 다가앉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참 동안이나 연애를 안 하고 있었기에 제 주변에서는 모두 제가 연애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친구를 앉혀놓고 저는 아주 술술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저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리다는 얘기부터 했더니 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하긴 5살 어려서 미성년자인 것도 아니고 그 남자도 20대 중반인데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게 맞죠.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 터놓는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막상 제 속 얘기를 꺼내려니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인지 그런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더 치명적인 거 아니야?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너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니? 아휴, 나 정말 이런 말하기 싫지만 조건을 따지자면 누구도 나랑 어울리는 짝이라고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뭐 너무 잘났다는 거야? 아니면 그 반대라는 거야? 아, 표정을 보니까 그 반대인 모양인데 너 맞지? 너도 나 잘 알잖아. 조건 따지고 동급화하는 거 싫어서 결혼정보회사 가입도 싫다고 했던 내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 아, 야, 그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조건이 뭐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니? 친구한테 힘든 얘기 어렵게 꺼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남의 불행을 즐기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기에 늘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믿어도 되는 찐친이었기에 조금 망설인 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드러나는 조건만 말하자면 고졸이고 지금은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집안도 그리 좋지 못하고 엄마가 재혼했다 사별하셔서 아버지가 다른 어린 동생이 있어. 그 동생이 우리 반 학생이거든? 사실 그것도 걸린다? 아이고 고민될 만하긴 하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다는 거야 너? 좋긴 해. 좋아.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속물스러운 아이였나 싶고 그러네. 아 근데 그럴 거 없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건 너무 당연한 과정인 거고 중요한 건 그걸 다 극복하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대시를 해볼 거냐 하는 거지. 아직 그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하잖아 너. 듣고 보니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할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저 혼자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우습고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이래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거든요.
저희 반 문제아는 가출 이틀 만에 PC방에서 잡혀 무사히 귀가했고 그 형이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도 깍듯하게 하길래 그렇게 고마우면 맛있는 밥이라도 한 번 사라고 했지 뭐예요. 사실 엄청 용기 내서 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데이트 신청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보였던 건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로 밥을 사는 그 자리는 정말로 그 사람과 저의 첫 번째 데이트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20대도 아니고 나이가 30이었으니 연애를 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던 제게 연애랑 곧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던 만큼 더욱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뭔가를 더 재고 따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 만나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너무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주고 제게 필요한 것을 항상 한 발 앞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땐 저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연애에 빠져들다 보니 사귄 기간에 비해 관계가 많이 깊어지게 됐고 어느새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른이 된 저희 엄마 더 늦기 전에 혼주한복 입혀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법적으로 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였어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엄마에게 인사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엄마에게도 정말 살갑게 잘했고 엄마도 그런 그 사람을 좋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첫 인사 자리를 무사히 마치고 엄마와 저 단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엄마,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사람 엄마 어땠어? 솔직히 너보다 많이 어리다고 해서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 나이보다 훨씬 듬직하고 든든하더구나. 좋아 보였어. 정말? 그렇지. 맞아. 워낙 잘 챙겨주니까 나도 가끔 그 사람 나이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다는 점도 너무 훌륭하고 말이야. 조건으로 치자면 엄마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늘 그러시듯이 좋은 점을 훨씬 더 크게 봐주셨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합격점을 받고 예비 시모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모는 5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여서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양가 인사까지 오간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결혼 준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신혼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저희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쓰인다며 처가살이를 자처하고 나서준 거예요. 엄마와 저는 정말 많이 놀랐는데 놀란 것보다 고마운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시모도 혼자 계시고 지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에 계시는데 그런 시모를 두고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시모가 반대할까 걱정했는데 아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시모도 큰 반대 없이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야간 배송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거의 자야 했고 일어나면 저희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출근하곤 했어요. 저와 정반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사는 사람이라 평일에는 서로 잘 마주치지도 못했지만 주말에는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희 엄마에게도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엄마에겐 죄송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일해서 버는 수입은 시댁의 생활비로 보태고 있었기 때문에 제 월급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엄마가 제가 결혼해서 친정에 신혼집을 차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생활비 같은 거 내놓을 생각 말고 네 월급 잘 모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지. 아니야, 엄마. 어떻게 그래. 많이는 아니더라도 생활비는 받으셔야죠. 아니, 너희 둘이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늙은 애미 걱정해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하렴. 아무리 그래도 입이 둘이나 느는 건데 생활비가 더 들지. 조금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은퇴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내 연금에 너희 아빠 유족연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데 엄마가 무슨 큰돈 쓸 일이 있니? 충분히 여유가 되니까 생활비 같은 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엄마가 더 해주고 싶지 뭐.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라도 엄마에게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남편 또한 같은 마음으로 엄마에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런 사위 예쁘다고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셨죠. 내가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예쁜 사위 맞아서 복이 터졌지 뭐야. 아휴, 장모님, 사위 아니고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부를까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래,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거위털 빵빵하게 들어간 걸로 새 옷 하나 사줘야겠네. 엄마는 평소에도 남편 먹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그 외에도 철마다 옷도 사주시고 따로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사위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저랑 남편도 더 엄마에게 잘하고 싶었고 아주 바람직한 선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효도라면 엄마 소원인 손주를 안겨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40에 낳았다는 걸 늘 아쉬워하셨기 때문에 저도 너무 늦게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았고 엄마에게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잡으면 갖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새벽 배송 일을 할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하는 게 있었으니 기다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없는 상태로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시모가 아들 며느리 집에 자주 오가며 지내고 싶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분가해서 나오길 바라는 속내를 은근히 내비치시더라고요. 뻔히 드러나는 시모의 속내를 모르는 척할 수도 없어서 엄마에게 상의를 했더니 엄마 생각에도 시모 뜻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결국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게다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소리를 듣고도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엄마와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기로 했었던 친정집을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증결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증여를 해줘야지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야? 어떻게든 엄마 병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진아, 엄마는 괜찮아.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마무리를 잘 해놓고 떠나는 것도 엄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저희 부부를 생각해 주시는 엄마의 마음에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엄마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석 달을 차에 넘기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몸살인지 마음병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알아누웠거든요. 장례 치르는 동안 잠도 거의 못 잤으니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일 나갈 시간도 아닌데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말이에요. 정신 좀 추스르고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덜컥 실감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 물건 정리라도 하려고 친정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 친정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집이 아파트 1층이거든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엄마가 그 집을 좋아하셨죠. 하여간 주차를 하고 집으로 향했는데 거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엄마가 좋아했던 테라스 너머로 남편과 시모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살았으니 남편도 당연히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다 치겠는데 시모까지 어쩐 일인가 싶은 거예요. 게다가 남편과 시모가 너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세상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저희 엄마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기에 저러나 싶고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가서 들어도 거실 창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 내용까지 들리지는 않고 웃음소리만 새어나오니 정말이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엄마가 거실 창문 활짝 열어놓고 환기시키며 바깥 공기 쐬는 걸 좋아하셨는데 자꾸만 창문 잠금 장치 거는 걸 잊어버리셔서 제가 늘 잔소리를 하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자주 그러셨던 게 생각나서 거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에서 봉기 긴 청소도구를 꺼내와 테라스 너머 거실 창을 살짝 밀어보니 역시나 열리더라고요. 아주 조금 창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니 그제야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고 그렇게 그 대화 내용을 엿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제가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것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게는 공포영화 그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챙길 건 다 챙긴 거야. 이제 연금 나오는 것도 없고 더 나올 것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공동명이면 네 몫은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냐 몰래 이 집 팔아치우고 그 돈 들고 날라버리면 안 되나? 남편이란 놈은 시종일관 상기된 표정으로 싱글벙글이었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면서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아, 왜 베트남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친구 말이야. 이 집 한 돈 정도 들고 가면 거기서 뭐라도 시작할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베트남? 좋지. 놀기도 좋고 말이야. 야, 이놈아, 그만큼 놀았으면 되지. 뭘 또 더 놀려고 하니 너는? 네가 일해서 버는 적적 다 유흥비로 갖다 써놓고는 그래도 아직 더 놀고 싶어? 기가 차서 정말 웃기고 자빠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 버는 돈은 다 시댁에 생활비로 갖다 드린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고 지가 번 돈은 다 지 놀고 먹는 유흥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걸 시모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한 것이고 그걸 갖고 지금 모자가 그렇게 낄낄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하루 벌어 하루 노는 게 성에 차는 줄 알아? 장모가 용돈이라도 줘야 며칠 연달아 놀 수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감질 나는 건데. 베트남 가면 원 없이 놀 거야. 나 말리지 마. 나 아직 20대잖아. 그래, 너 잘났다. 30 전까지만 그렇게 놀아. 나도 그만 모르는 거 아니고 젊을 때 놀아서 재미도 있지. 그래, 안다 알아. 둘이 아주 그러면서 쿵짝 맞춰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두 것들의 검은 속내와 지금까지 저 모르게 저질러온 만행들을 다 알게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난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조용히 그 자리를 뜨며 이혼보다 앞서 그것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주저앉히며 집으로 돌아왔고 꼴도 보기 싫은 남편놈 얼굴을 보면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느라 온 얼굴에 경련이 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웃어야 했어요. 참아야 했죠. 제게는 복수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그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욱하고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그놈과 얼굴 마주할 일을 없도록 하려고 했고 그 사이 남편과 시모를 상대로
어떤 복수로 갚아줄 것인지 생각했어요. 남편 놈은 저희 엄마가 공동명의로 증여한 집에서 자기 몫만큼을 챙겨 현금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너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제일 먼저 관련된 공부부터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동명의 집에서 자기 지분인 50%만큼만 제3자에게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공동명의인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생판남과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어 집을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은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하여간 남편 놈은 그런 식으로라도 지목 챙겨서 이혼할 생각인 모양인데 시모는 그걸로 성에 안 찬다 이거잖아요. 저 모르게 엄마가 남겨주신 친정집을 아예 팔아버리고 그 돈 들고 베트남으로 나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니들이 내 친정집 불법 처분하도록 덫을 놓아줄 테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낮에? 글쎄 무슨 일인데? 아니, 내가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부탁? 갑자기 무슨 부탁이야? 뭔데 그래?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구청에 가서 떼면 되거든? 내가 여기 위임장도 다 만들어놨고 이거는 내 인감도장이야. 전 일부러 인감도장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동공 확장되고 온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투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제가 인감도장까지 내어놓으니 직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남편 놈이 반색을 하며 달려들더군요. 아 그래.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내가 떼다 줄게. 걱정 마. 내가 점심시간이나 수업 없는 시간에 다녀와도 되긴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구청도 거리가 좀 있더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바쁜 자기가 뭐하러 이런 것 때문에 나오고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게. 걱정 말라니까. 그럼 부탁 좀 할게. 고마워. 고맙긴.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그나저나 자기 몸은 좀 괜찮은 거야? 정말 어이없는 게 인감도장 받아들고 나더니 그제야 제 몸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고 약은 먹었는지 병원에 안 가도 되는지 그런 것도 안 챙겼거든요. 이전에 남편이었다면 살뜰히 챙기며 물수건 만들어 밤새 제 머리 위에 올려놨을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희 엄마 유산도 챙겼겠다. 더 이상 저한테서 빼갈 게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 그런 정성도 쏟을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다 인감도장을 쥐어주니 금방 또 태도 돌변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부러 남편에게 서류를 떼와 달라고 부탁하며 제 인감도장을 맡겼던 거예요. 제 인감도장을 손에 쥔 남편 놈은 틀림없이 눈돌아서 일을 저지를 것이라 확신했거든요. 인감도장으로 뭘 하냐고요? 저 모르게 엄마가 남겨주신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다면 남편 혼자서도 그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될 테니 인감도장을 보자마자 위임장 만들고 등기 넘겨 집을 팔아버릴 생각을 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부동산을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 당장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짜 매수인이라도 고용할 생각까지 했지 뭐예요. 근데 그건 함정 수사잖아요. 말하자면 불법인 거죠. 솔직히 제가 벌을 받더라도 그 인간에게 빨리 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지만 합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또 참고 참았어요. 일단 남편이 가짜 위임장을 만든 게 확실하고 그건 제일 먼저 등기 계약 서류 작성에 사용할 것이기에 법원 등기소와 공증사무소에 사전 통보를 해뒀어요. 해당 위임장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한 공문을 발송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위조 위임장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불법이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야근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뒤져 부동산 중개업자나 시모와 나눈 대화를 살펴봤거든요. 남편은 제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몰랐으니 휴대폰 잠금은 해두었어도 부동산 중개업자나 시모와 나눈 대화들을 바로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것까지 했다면 도청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다행이었죠.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요? 그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전 그렇게 남편이 계약하기로 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고 해당 일에 변호사 동행해서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물론 계약을 한 이후라면 증거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지만 계약 직전에 현장을 덮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계약이 이뤄진 다음이라면 집을 산 사람과의 문제도 복잡해지니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덮치려고 한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모르게 집을 팔아넘기려고? 아니 자기야 여기를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려고 해봤자 알 텐데. 그래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나 있어? 있다면 들어는 줄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냥 시세 한번 알아본 거야. 계약이라니. 오해야 오해. 웃기고 있네.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이 계약서는 뭔데 그럼? 공동명의로 지분이 반밖에 없는 주제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니? 이미 나 모르게 가짜 위임장 만들어서 등기도 바꿨겠지? 남편은 그야말로 벙찐 표정을 하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 계약을 하려 했던 매수인은 펄쩍 뛰며 엮이지 않으려고 선긋기에 정신이 없더군요. 아유 가짜 위임장이라뇨. 아니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어쩐지 어린 놈이 거들먹거릴 때부터 찜찜하다 싶었는데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뭐 이런 게 다 꼬여서 이 난리야. 저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아유 나야말로 아무 상관없어요. 건매라며 가격을 자꾸 잘해준다고 해서 휩쓸리듯 계약을 하러 오긴 왔는데 정말 똥 밟을 뻔했잖아.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저기요 제가 얼마든지 정인이고 뭐고 다 나설게요. 이 인간들이랑 저랑 엮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이 인간들이라니요?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는 현장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고 간 모든 이야기들은 녹취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이는 법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장의 모든 상황은 제 변호사 입회 하에 녹취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추후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저런 사기꾼은 콩밥 제대로 먹어야지. 어휴 조금만 늦었어도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뻔했잖아. 저도 증인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사람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랑 둘이 와서는 금매로 뭐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해서 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를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니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인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제 편에 서겠다며 남편 놈을 사기꾼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남편 놈은 당황을 한 것인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큰 소리 한 번 쳐보던데 전 그저 웃기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사람 망신해줘도 분수가 있지 쪽팔리게 정말. 너 이거 함정수사야 함정수사 알아? 웃기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네 할 말은 법정에서 해. 나도 그땐 들어줄게.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갖춰져 있었으니 사문서 위조죄 성립, 거기에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계약 후 대금 수령까지 하려 했으니 사기죄가 추가되는 거죠. 위임장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데 거기에 매매 계약 직전에 발각된 것이니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렴요. 그 인간이 한 짓이 어떤 짓인데 무조건 실형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딱 걸린 주제에 길길이 날뛰며 함정 수사라는 둥, 억울하다는 둥 온갖 헛소리를 하는 남편놈 따위 가볍게 비웃어줬죠.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도 시모도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됐을 거예요. 재판 흘러가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또 그 사람들 변호사도 바보가 아닌데 대충 설명은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남편이란 놈이 시모와 함께 저를 찾아와 바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자기야, 여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실 내가 아니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장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내 집 가로채는 사기를 쳤냐?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다. 예, 내가 그러자고 했어. 아가 정말 미안하다. 아 내가 죽일 년이야. 애미라고 있는 게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망치고 있지 뭐냐. 그러니까 나를 보라고. 내 아들은 용서해 주렴. 내 아들은 효자인 죄밖에 없어. 효자요? 소가 없겠네. 모자가 아주 쿵짝이 잘 맞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인간들은 제가 저희 친정 거실에서 그것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고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테고 친정집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만 어쩌다 꼬리를 잡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야, 너 그동안 일해서 번 돈 니네 엄마 생활비로 갖다 준다더니 그걸로 술 처먹고 흥청망청 놀고 다녔던 거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니? 그걸 어떻게? 엄마가 말했어? 미쳤어. 내가 그걸 왜 말해? 얘 조용히 좀 해. 지금 네 입으로 자백하는 거냐?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어휴 이 멍청한 놈. 끝까지 딱 잡아떼야지. 답답해서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아주. 그렇게 아들 교육 잘 시키셔서 모자가 편먹고 사기를 쳐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과 시모가 하는 소리는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다가 둘이 싸우고 결국은 서로 탓을 하는 거죠. 남편이란 놈은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건 다 시모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자기는 정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긴 남편은 지 지분만 팔아서 토끼려고 했던 거고 저 모르게 집을 아예 팔아치울 수 없냐고 했던 건 시모였으니 얼마가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더 이상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고소 외에 이혼소장도 곧 날아갈 테니까 할 얘기 있으면 법정에서 하라고 하며 남편과 시모를 쫓아냈고 바로 이혼소송에도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한 거죠. 혼인 기간 중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남편의 월급은 몽땅 시댁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던 것인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다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남편 놈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은 없었고 그 인간이 제게 위자료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혼 판결을 앞두고 시모가 저를 다시 찾아왔었는데요. 기가 막혀서 제가 담임을 맡았던 그 문제야. 그러니까 결혼 후 제게는 도련님이 된 자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정말 뻔뻔하고 악랄한 여자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말이지 학을 뗐어요. 어쩜 끝까지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을까요? 제가 앞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시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좀 그렇긴 했어요. 흔히 쎄하다고 하죠 왜. 딱 그랬거든요. 좋게 말해서 젊어 보인다는 거지 시모 처음 본 날 솔직히 엄청 놀랐어요. 성형시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강남역 성형외과 단골 느낌 나는
그런 얼굴이었다고요. 어린 아들 키우느라 힘들게 사는 어머니,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아들 담임과 상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제 충격은 더 컸죠. 지금 생각하면 그 엄마의 그 아들들인 셈이네요. 하여간 시모는 그 어린 아들을 데려와 불쌍한 척을 하며 제게 그러더군요. 예, 내 아들 불쌍한 애야. 너도 알잖아. 그 인생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그 불쌍한 놈이 깜빵살이까지 해야겠니? 내가 왜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죠? 그런 아들 믿고 살다가 배신당한 내가 더 불쌍한데요. 나는 당신 아들한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지. 그럼 아니고 말고. 네가 한 번만 봐주면은 걔가 너한테 평생 봉사하며 살 거야. 내가 보증해. 내 아들은 내가 알아. 그렇게 잘 알아서 아들이 와이프 장모한테 거짓말치고 버는 족족 유흥비로 쓰며 놀아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눈 감아주고 동조했나요? 그게 엄마로서 할 짓이냐고요. 아들 교육 그렇게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못할 말도 아니잖아요. 시모 또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으니 빌고 또 빌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비 맞은 강아지 꼴을 해서 끝까지 불쌍한 척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물론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실형이 확정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폭풍처럼 몰아쳤던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법원 오가는 일이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1년 정도 휴직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쩐지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것만 같아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과 보람으로 현실을 극복하려고요. 저는 누구보다 제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요. 엄마도 하늘에서 제가 더 열심히 살기를 응원하며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얻은 교훈만 남기고 잊을 건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이까진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누구나 겪는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잡고 싶었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